What's your name? 김정민입니다. 니로 하이브리드와 관련된 몇 가지 팩트 체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격이 200에서 300만 원 올랐다. 풀업 기준으로 기존 모델은 3,400만 원대 구입 가능했는데 새롭게 풀체인지된 모델은 3,700만 원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와 너무 고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랐나? 기아가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면서 옵션을 많이 넣는 거 봤더니 옵션 차이도 별로 없는데 단순히 디자인 바꾸고 내장 바꿨다고 가격이 이렇게 올라도 되는 건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는 이면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최근 2년 정도 코비드 때문에 상당히 지금 경제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원자재가 폭등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원자재 중에서 오르지 않은 원자재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건축 자재는 더 심하고요.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철강 중에서 알루미늄, 또 스틸, 또 유리, 또 플라스틱 관련된 또 타이어, 이런 모든 제품들, 특히 반도체 대란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반도체 대란이 왜 일어나는가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화상회의 그리고 온라인 수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커넥티드 가전이 폭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커넥티드 가전에 들어가는 반도체 중에서 이 파워 반도체, 요 파워 반도체가 쓰임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파워 반도체가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요도 딸리게 되고, 수요가 부족하게 되면은 웃돈 주고서라도 구입을 해야 되는, 그리고 또 주문을 하게 되면은 그 주문 받아서 그 납품하는 그 기간도 길어지니까 제품을 제때 출고를 못하는 이런 현상, 이 맷중고가 겹쳐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원자재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특히 하이브리드는 전동화 부품들이 들어갑니다. 전동화 부품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전기 모터에 들어가는 영구자석, 네오디뮴, 요 퍼머넌트 마그넷, 요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1.56kWh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요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엔 역시 모터 드라이버, 인버터라고 부르는 모터 드라이버가 있어야 됩니다. 모터 드라이버 안에 IGBT라는 또 파워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에서 오는 원가 상승, BMS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전자부품들이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배터리 가운데서도 양극재에 들어가는 니켈, 코발트, 이 망간, 3원계 배터리에 들어가는 주요 양극재 소재, 그리고 리튬의 가격, 또 PPP 분리막,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전해, 자, 그 다음에 음극재 소재까지 이런 것들이 다 동반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대체적으로 얼마만큼 올랐나 봤더니 철강, 알루미늄 이런 것들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고, 그 외 부품들도 최하 20% 정도 원가가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자동차는 가뜩이나 부품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모여서 최종적으로 가격 인상폭을 얼마나 가져왔느냐 보면, 내연 자동차는 100에서 200만 원 정도, 또 새롭게 풀체인지 되거나 연식 변경되거나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가격을 이제 올리는 이런 방법으로 가격 인상을 단행했는데, 100에서 200만 원 정도 소폭 올랐어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오른 거에 비해서는 반영이 크게 되질 않은 겁니다. 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 내연 자동차에 전동화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또 많이 상승을 했고, 이 부분이 추가가 되는데, 보통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전동화 부품들이 대략적으로 차지하는 가격 비중이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 20%만 올라졌다고 해도 60에서 70만 원 정도의 가격 인상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연 자동차가 100에서 200만 원 올린 반면에 하이브리드는 200에서 300만 원 정도를 올리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니로 하이브리드도 딱 그 정도 비율에 맞게 올라간 겁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 전기차니까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또 배터리와 관련된 전자 제어 부품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전기차는 아무래도 전자 제어 쪽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원가 상승이 일반 내연 자동차보다는 약간 더 부담이 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1,000만 원 모델에 따라서, 그리고 또 500만 원, 평균 잡아서 대략 한 10% 정도 가격 인상을 한 반면에, 내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3%에서 5% 정도 인상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나 또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 테슬라에 비하면은 상당히 소비자들에게 좋은 조건에, 그나마 이걸 고마워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연 자동차가 그동안 관록이 있고, 또 원가 절감을 통해서 대량 생산 체제로 인한 가격적인
안정성을 꾀하기가 좋은 구조이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원자재가 폭등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가격 인상폭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모델들이 이제 먼저 출시가 돼서 가격 인상이 반영이 됐을 때, 야, 이거 옵션도 별로 바뀌지 않았는데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랐어라고 해서 제조사에 대해서 막 가격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소비재에 비해서 자동차는 인상폭이 크지 않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니로가 200에서 300만 원이 인상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건 또 과외 얘기지만 자동차가 풀체인지가 되면 대략적으로 짧게는 5년, 길게는 7년입니다. 그러면 이 7년, 중간 뭐 한 6년 정도 잡죠. 6년 정도라고 보면 그 6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있을 거예요. 그럼 물가 상승률을 아무리 적게 반영을 한다 그래도 한 3, 4% 정도 오르는 거는 자연스러운 인상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 제조사들이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자동차는 워낙에 초기 구입가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자동차 가격이 올랐을 때 느끼는 충격이 일반 생필품 가격이 올랐을 때보다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인상폭이 더 크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제조사들이 규모의 경제, 그리고 또 대량 생산 체계, 원가 절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코스트를 계속 낮추는 방법으로 그동안 버텨온 거죠. 그러다가 지금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더 이상 원자재 상승이 너무 커서 버틸 수가 없다라는 상황까지 내몰려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존 니로에 비해서 신형 니로는 좋아졌는가? 사실 저는 신형 모델이 나왔을 때 구형과 신형을 비교하는 게 상당히 쓸데없는 콘텐츠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5년에서 7년, 평균 한 6년 정도의 풀체인지가 된단 말이에요. 6년이면은요, 자동차 관련해서, 그리고 또 자동차에 들어가는 IT, 전자, 또 최신 안전 사양, 그리고 또 설계, 뭐 이런 것, 이런 기술 기반이 굉장히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시간차입니다. 그러니까 6년 전에 개발됐던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만들어진 자동차와 6년 후에 나온 그 제품을 기반으로 하나하나씩 개선된 풀체인지 모델을 비교해서 이렇게 좋아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사실 별로 그렇게 유용한 콘텐츠가 아니에요. 좋아지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퇴보했다, 좋아지지 않았다, 뭔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모델을 비교를 하는 게 맞죠. 이거는 왜 6년이라는 시간차를 두고서도 이렇게 퇴보를 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것이 알고 싶네요. 자, 보통의 경우는 한 7, 8% 이상은 신차가 풀체인지가 되면 다 좋아집니다. 그리고 신차가 출시됐을 때 비슷한 시기에 출시된 다른 브랜드의 상품성과 비교를 하는 게 더 유용합니다. 지금 이 니로 같은 경우에도 기존 모델에 비해서 다 좋아졌어요. 뭐 나빠진 거는 몇 가지 있긴 있습니다. 뭐가 나빠졌냐면 이제 가격이 좀 올랐다. 그 다음에 엔진의 연비 효율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토크를 살짝 좀 낮췄어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행을 한번 해보니까 느낌상 기존의 니로 하이브리드 구형 1세대 모델에 비해서 출력 저하분 크게 느껴지지 않아서 비슷한 형태의 어떤 출력감을 느낄 수 있었고요. 오히려 정숙성이라든지 편안한 느낌 이런 부분들이 더 향상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만족도는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니로는 가성비가 좋은 차인가? 풀옵션 기준으로 3,400만 원에서 3,700만 원으로 300만 원이 올랐으니까 이게 이제 준준형 SUV 스포티지 투싼 하이브리드를 고려할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가격으로 놓고 보면은 한 등급 도 위고 체격도 더 크고 실내 공간도 넓고 파워트레인도 얘는 카파 1.6 자연흡기 엔진에 전기 모터가 붙어 있는데 이 전기 모터도 32kW로 출력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합산 출력이 141마력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230마력의 출력을 내는 1.6T 엔진과 더 강력한 모터가 들어가 있고 실내 공간도 더 큰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로 가는 게 맞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를 단순히 사이즈 그리고 출력 또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외형적인 뭐 가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한 등급 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로 가는 게 맞다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니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도심 환경에서 운전에 아주 익숙하지 않은 초보 운전자들도 경제성을 기반으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의 하이브리드입니다.
원래 기획되기를 내연 자동차로 기획된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두 가지, 그러니까 전동화가 적용된 스마트 하이브리드 형태로 설계가 된 모델이에요. 자, 그 다음에 1세대 니로 모델의 경우 많은 분들이 왜 그 돈 주고 그 차를 사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오너들의 만족도가 국산차를 통틀어서 손가락 안에, 세 손가락 안에 든다고 저는 보는데요.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니로의 단점은 못생겼다라는 것밖에 없었어요. 물론 풍절음을 지적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 다음에 출력이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아, 뭐 이런 걸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소음 차단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자잘한 단점들은 있었는데, 이런 단점들을 인지하고 계신 분이라도 니로 하이브리드의 가치는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베이스로 깔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좀 개선됐으면 좋겠어. 자, 니로 하이브리드가 여러분들 그 중고 시장에 보시면은요, 매물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아주 적게 팔린 차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6년 동안 총 68만 대 정도가 출고가 됐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에서만 한 14만 대가 약간 좀 못 팔렸습니다. 물론 많이 팔린 차는 아니에요. 이게 포지션 자체가 니치 마켓용을 겨냥한 모델이고, 그리고 고성능이나 아주 넓은 차체 공간을, 실내 공간을 자랑하는 모델이 아니라 도심에서 경제성을 기반으로 편안하게 스타일리시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니로 하이브리드의 매력을 느끼는 소비층이 이렇게 두텁지는 않았죠. 그리고 초기에 출시됐었을 때 가격도 사이즈에 비해서 그렇게 저렴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 돈을 주고 그걸 사? 차라리 다른 좀 더 사이즈가 큰 준준형 SUV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대부분 그런 생각이셨는데 실제 오너들이 니로 하이브리드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만족감은 실로 대단했다는 거죠. 아마 저는 그 니로 하이브리드 1세대 모델이 디자인만 좀 잘 나왔다, 예쁘게 나왔다, 디자인 호감도가 많이 떨어지는, 제가 보기에도 디자인이 별로 안 이뻐요. 뭉뚱뭉뚱하고 뭔가 망둥어 같고 뒤에는 너무 박스 스타일로 이렇게 딱 떨어진 것 같고. 근데 이게 사실 왜 그렇게 디자인이 됐냐면 니로 1세대 모델이 4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이즈가 4.4m가 안 돼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준준형 SUV랑 비슷한 실내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내 공간의 허비를 거의 하지 않기 위한 디자인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니로 하이브리드가 연비가 상당히 강조된 모델이었기 때문에 드래그 코에피션트, 공기 저항 계수가 0.28이었습니다. 2016년도에 출시된 SUV로서는 공기 저항 계수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렇게 뭉뚱뭉뚱한 박스형 형태에서 0.28 내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처음에 디자인을 좀 더 이쁘게 했을 거예요. 이쁘게 했다가 야, 실내 공간을 좀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공기 저항 계수를 좀 좋게 하려면은 이런 데를 좀 이렇게 안 이쁘더라도 변경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후보정이 된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효율, 하이브리드로서의 경제성,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려다 보니까 외형적인 디자인을 못 챙겨간 거예요. 니로 하이브리드가 아마 디자인만 이뻤다면 국내에서 저는 한 3배 이상 더 팔렸을 거고 글로벌 판매량도 100만 대 이상을 넘겼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각종 콘텐츠를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디자인이 예뻐졌어요. 예뻐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환골 탈태입니다. 이 정도면은 제가 봐도 도심형 SUV, 이게 소형 사이즈예요. 소형 사이즈인데 4.4m가 좀 넘습니다. 4425입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스포티지만큼은 아닌데 뭐 그 스포티지랑 비교를 해서도 크게 이게 왜 이렇게 좁지? 왜 이렇게 불편하지?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실내 공간 활용도가 극대화되어 있으면서 실제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소형에 해당하고요. 폭도 1825 정도라서 준준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차 라인에 들어간 것도 보시면요, 아주 뭐 깔끔하게 간단하게 아주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좁은 길 빠져나가거나 복잡한 도심에서 운전 편의성 좋은데 안에 실내 거주를 해보면 상당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1세대 니로 하이브리드가 못생겨서 문제였고 얼굴만 좀 더 예쁘게 가다듬고 잘생기게 태어났다 그러면 3배 이상 팔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생겨졌어요. 그러니까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마 1세대 모델에 비해서 최소 2배 이상, 제가 보기에는 판매량이 한 3배 정도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모델이 니로의 1세대 모델의 파워트레인을 그대로 적용을 했다. 최대 토크만 살짝 좀 낮춰가지고 연비 효율을
20.8km. 지금 요거는 이제 최상위 모델이고 좀 18인치 큰 휠이 들어가 있어서 요거는 18.8km입니다. 리터당. 그러니까 SUV면서 하이브리드로 보시면은 연비 효율은 아주 극강입니다. 실제로 제가 주행을 해보니까 아무리 연비를 떨어뜨리려고 봐도 이게 리터당 15km 이하로 떨어지질 않아요. 물론 뭐 엔진 출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뭐 하드한 주행을 한다고 해서 연비가 막 쭉쭉 떨어지는 그런 특성의 파워트레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연비 효율에 있어서는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점들, 또 실내 내장도 보시면은 디자인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 1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나올 당시만 해도 괜찮은 레이아웃이었습니다. 보통은 2016년도에 컴팩트 SUV가 뭐 그 정도 레이아웃이면 크게 나쁘진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몇 년 사이에 SUV든 세단이든 실내 레이아웃이 상당히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이제 자동차가 전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빠르게 접목이 되면서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내연차에서도 비슷한 칵핏이든 또 실내 구성을 통해서 많은 제조사들이 전동화를 위한 사전 작업을 내연 자동차에도 좀 적용을 해서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이제 클러스터와 모니터를 일체형으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니로 하이브리드 2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10.25인치, 10.25인치가 두 개가 붙어요. 차가 큰 사이즈가 아니라서 뭐 10.25인치가 두 개가 붙어 있는데 뭐 크게 뭐 모니터가 작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베젤이 조금 넓어가지고 거기에서 오는 허전함은 있는데 뭐 그 외에는 그 다음에 뭐 센터 터널이라든지 대시보드 쪽의 장식, 도어 트림, 또 가니시 이런 부분들의 완성도를 보면 생각보다 상당히 세련되고 가격에 걸맞는 그런 정도 수준의 소재와 어느 정도 고급감도 살짝 느껴지도록 해놨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아주 고급 소재가 사용되지는 않았는데 뭐 이런 표면 마감이라든지 그리고 또 디자인의 구성, 기아는 대체적으로 한 3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의 젊은 소비자층에게 상당히 호소력 있을 만한 그런 구성력 있는 디자인을 잘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면부, 측면부, 그다음에 후면부, 특히 후면부의 요 패널 부분, 네, C필러 쪽에 들어가는 이 패널 부분이 공기역학적인 기능도 하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이 판넬을 또 교환 나중에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컬러를 바꿔서 새로운 기분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이 이렇게 좀 볼록볼록합니다. 좀 볼륨감이 있어요. 트렁크 라인도 보시면은 이렇게 에로 스타일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고 트렁크를 여는 이 트렁크 손잡이 부분도 테일 램프처럼 이렇게 볼륨감 있게 살짝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형태를 맞춰서 그런 일체감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디자인 완성도는 상당히 높아요. 자, 그 다음에 특이한 게 루프 쪽입니다. 루프 보시면은 보통 루프는 매끈하게 빼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안쪽 두 군데 홈을 파서 리어 스포일러 쪽으로 자연스럽게 공기 흐름이 이루어지도록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세대 모델도 최대한 디자인을 예쁘게 다듬으면서 공기역학적으로 공기 저항 계수를 최대한으로 좋게 해서 연비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디자인들이 적용이 됐다는 겁니다. 1세대 모델은 아마 디자인을 예쁘게 하는 데까지는 거기까지는 쓰는데 좀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까지 다 신경 써서 예쁘고 개성 있고 저 안쪽에서도 약간 고급감을 그나마 좀 느낄 수 있도록 하면서 연비 효율까지도 가져갈 수 있게 구성을 해놨다는 거죠. 만족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로 정숙성, 뭐 실내 소음 이런 것들이 조금 풍절음 이런 것들이 좀 거슬렸다라는 건데 이 풍절음 부분은 1세대 모델이랑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이드 미러도 상당히 큽니다. 이 사이드 미러 쪽에서 들어오는 풍절음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고 뭐 나머지는 뭐 크게 SUV에서 뭐 크게 이 정도면은 좀 별론데라는 느낌은 주지는 않았어요. 대신 이제 안쪽에서 소음 차단이 좀 잘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부 쪽이나 뭐 특이하게 이렇게 소음제가 많이 들어간 데가 봤는데 별달리 들어간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본 건데 최근에 그 스포티 1차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지금 기아 자동차가 소음 진동을 잡는 MVH 부분에서 이 패스트 프리의 트랜스폼 이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역점을 두고 지금 포괄적인 소음 저감 기술을 대중차 라인업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아 자동차에서 이뤄낸 성과가 상당히 좀 더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스포티지도 잠진동에서 느껴지는 약간 피곤하게 하는 소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말 효과적으로 잘 걸러냅니다. 그리고 과속 방지턱을 넘거나 아니면 푸파인더를 지날 때에도 이 소음이 불쾌하게 나는 게 아니라 짧고 그리고 또
간결하게 난다고 그럴까요? 뭐 간결하게 난다니까 좀 이상한데 어쨌든 소음의 패턴들이 이 소비자들이 이렇게 운전자가 이렇게 차 안에서 왜 이렇게 좀 불쾌감이 느껴지고 왜 이렇게 소음이 많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소음이 왜 이렇게 잘 제어가 돼 있네? 생각보다 조용한데? 이런 느낌이 들게끔 조율이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니로도 소음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음제에서 전반적으로 자동차에 들어오는 소음을 차단하는 식의 소음 방지가 아니라 자동차가 주행을 하면서 불규칙한 노면이라든지 소음을 발생시킬 만한 그런 외부적인 요인에서 생각보다 소음이 덜 들어오는데 이런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안쪽이나 내부의 소음제를 넓게 두껍게 처리를 하지는 않았지만 각 부분 소음이 일어나는 그런 주파수 대역대 진원지에 적절하게 패치를 붙이거나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들이 적용이 돼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주행하면서 느껴지는 외부 소음의 유입이나 불쾌감, 허시니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억제가 돼 있다. 지금 기아 자동차에서 생각보다 이거 솜씨 있게 잘 합니다. 이 정도 품질이면은 보통 3천만 원대에서 느껴지는 이 대중 라인업에서 느껴지는 소음 차단력, NVH에 대한 만족도로 놓고 보면 이게 소형차인데 그리고 이렇게 성능이나 고급감보다는 어떤 경제성, 활용도의 측면에 맞춰져 있는 이런 자동차 치고는 소음 차단력, 그걸로 인한 불쾌감 이런 걸 느끼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고려가 좀 잘 돼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단점은 뭐냐? 단점 니로의 단점은요, 성능이 별 볼 일이 없다는 거죠. 140마력 애매한 거예요. 합산 출력이 140마력이면은 지금 놓고 보면은 이제 저성능에 해당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좀 괜찮은 게 전기 모터가 저회전 구간에서 회전수가 엔진이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아서 효율 구간이 도달하지 않았을 때 전기 모터가 어시스트를 해주니까 초반 가속력은 대략적으로 한 160마력, 170마력 그 정도 되는 성능이 초반에만 느껴집니다. 이게 이제 고속으로 넘어가게 되면 역시나 엔진은 빠르게 하고 돌고요. 또 그 엔진이 돌아가면서 힘들어하는 소음들이 이제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진의 성능, 엔진의 특성 이런 것들이 성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고회전 영역을 사용할 때 만족도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니로는 도심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그래서 뭔가 역동적인 스포츠성을 만끽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에게 맞지 않는 차예요. 그리고 또 보다 운전의 재미를 통해서 내가 이제 달리는 즐거움에 한번 빠져볼까?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선택할 차는 아니라는 것이요.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차는 처음 면허를 따거나 운전에 익숙하지 않거나 매우 복잡한 도심에서 효율적으로 경제성을 기반으로 편안하게 이용 가능한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진 차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높은 효율을 가지고 있는 A2B용 SUV로 가치를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목적성에 굉장히 크게 잘 부합되는 차입니다. 반면에 요즘은 이제 그렇게 목적성에도 잘 부합되면서 운전의 재미도 느끼면서 뭐 이렇게 좀 자동차가 폭발적인 가속감도 좀 갖추고 있어야지라고 하는 성격의 차들이 있어요. 그런 범주의 차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니로 하이브리드는 원래 기획된 이 차의 목적에 맞아서 선택하신 분에게는 정말 만족도가 너무너무 높은 차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불만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특히 2세대 모델에서 디자인이나 내장도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수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이 차의 가장 문제점이었던 것까지 없어졌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뭐 최고의 만족을 줄 만한 차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용도에 맞춰서 질문한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니로 하이브리드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강력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만한 차입니다. 반면에 제가 달리는 거 좋아해요. 저는 뭐 동력 성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실용적이고 경제적이고 사실 실용적이고 경제적이고 이게 동력 성능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큰 개들을 가지고 니로 하이브리드를 구입하시면 안 되는 거죠. 또 그런 분들의 욕심이 뭐냐면 가격도 저렴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도둑심보를 가지고 계신데 소비자분들은 원래 뭐 지불한 거에 비해서 만족도가 크면 클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가격이 오른 건 기아에서 디자인도 예쁘게 내장도 쓸만하게 만들었으니까 이참에 한 200~300 더 땡겨야지 라는 의도가 아니라 지금 가격이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거의 다 모든 제조사들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내연 자동차 100만 원, 200만 원 그 정도 사이에서 인상을 하면 괜찮은 거다. 하이브리드는 200에서 300만 원 그 정도 사이에서 인상을 하면 그래도 소비자들에게 원자재 상승에 대한 충격파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 그런 흔적이 보이는 인상이다. 라고 봤을 때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니로 하이브리드의 가격 인상은 지금 볼 때 무리한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구형 모델과 신형 모델 어떻게 달라졌는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다 좋아졌습니다. 엔진의 토크 그 부분만 살짝 그 내연 엔진의 카파 엔진의 2.6 엔진의 그 토크 부분만 살짝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전기 모터의 개입. 전기 모터가 꽤 효율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EV 모드도 배터리가 1.56kWh 배터리밖에 탑재가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개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기 모터가 좀 더 개입을 해서 거기에서 오는 이 토크 수치의 저하를 충분히 보완을 해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디자인, 뭐 실내, 뭐 가격대에 걸맞는 수준이다. 그 이상은 아니다. 하지만 그 이하는 아니다. 딱 그 가격에서 이 정도면은 뭐 그래 이 정도 가격 지불했는데 뭐 그게 나쁘지는 않겠구나 뭐 그런 느낌에. 자, 그 다음에 기존 모델에서 좀 아쉽다,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음 차단력. 요게 이제 실질적인 시동을 걸거나 자동차 자체의 어떤 소음 차단력이 좋아졌다기보다는 주행에서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 소음을 저감하고 허쉬니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단점은 동력 성능이 좋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서 큰 기대를 하시는 분들에겐 맞지 않다. 자, 그 다음에 크고, 그 다음에 뭔가 좀 급을 따지는 분들에게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뭐 보여지는 게 뭐가 중요해? 내 만족이 중요한 거지. 그리고 내 생활에 딱 맞고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최적의, 더군다나 나는 경제성 있는 그런 자동차가 너무 좋아. 뭐 이런 분들에게는 최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도 이제 터보 엔진이랑 조합이 된다 그러면 터보차저가 오래 사용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 터보차저의 가장 큰 문제가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못 올라도 막 터빈 안쪽에 내부 온도가 뭐 900도 정도까지도 올라가고요. 그 CHRA, 터빈과 임펠러를 연결해주는 CHRA 같은 경우에는 30만 RPM 분당 30만 회전을 더 넘기는 그런 부품이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에 냉각이 문제예요. 그걸 엔진 오일이나 이제 냉각수 이중으로 해가지고 요즘은 냉각을 시키는데 이게 워낙에 고열과 고회전을 견디다 보니까 이게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그 플린지 같은 데서 뭐 냉각수 새거나 또 그 안에 베어링, 대중 모델들은 대체적으로 볼 베어링보다는 전월 베어링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발생하는 성능 저하, 처음에는 성능이 좋았는데 한 4, 5년 쓰고 나니까 출력이 많이 줄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증상들이 터보 모델에서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라는 게 사실 성능과 경제성 두 마리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원래는 경제성 그리고 또 편안한 어떤 주행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A2 비용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상당히 부합된 차라고 보시면 니로 하이브리드를 어떤 소비자들이 어떤 의도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 명확한 기준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니로 하이브리드 2세대 모델에서 체크해야 될 몇 가지 팩트 체크를 먼저 해드렸고요. 뭐 주행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실제 저희가 운행을 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세부점들은 다음 시간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